이 여성이 이 남자가 이제 실증이 났어. 더 젊고 더 돈이 많은 남자가 생긴 거야,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 원래 만나던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화가 나가 소송을 한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 응? 비용 다 내놔라. 한 1억 정도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번에는 김작가 TV 콘텐츠가 이제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돈과 이 부부 사이, 결혼, 이혼. 사실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한번 제 변호사님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럼요. 근데 돈이 과연 우리 삶에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기여하는 건지 뭐 다르겠지만 변호사님 워낙 결혼 생활에 이런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하셨으니까 사례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돈 걱정 없이 자라긴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 돈의 중요성을 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결혼 생활에서도 굉장히 돈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말이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 자, 아주 사랑하는 이제 커플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아무리 사랑하지만 뭐 이제 생활비도 부족하고 뭐 하다못해 뭐 전기료라든지 뭐 가스료 이런 것도 못 내고 뭐 카드비도 계속 밀리고 그러면 이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 처음에 또 뜨거웠던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심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친다고 진짜. 이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뭐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의리로 사는 건데 정으로 사는 건데. 건데. 근데 만약에 또 자녀까지 생겼다 봐요. 자녀 생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돈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식을 수도 있고 또 싸움이 많아지다 보면 이혼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죠. 이 돈에만 또 너무 집착하는 경우에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남녀 간에도 싸우고 또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 좀 균형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몇 퍼센트를? 제가 보기에 한 50%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나 결혼 생활에서 이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현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돈의 기여도는 조금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혼 전에는 사실 연애하면서는 막 돈을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크게 나갈 돈이 많지도 않고. 근데 요즘 사람도 따지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재력 있는 남자 또 찾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재력 있는 여자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을 따지는 경우 있는데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만 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업이라는 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돈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 전에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사건인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아주 예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굉장히 미인이거든. 굉장한 미인이야. 굉장한 미인이야. 가끔 그런 분이 찾아와요. 그럼 긴장 좀 하죠. 무슨 일로 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사귀던 남자한테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당했냐? 근데 그 남자는 좀 재력가인데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이 여자한테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매월 만나면서도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소위 말하는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명품백 같은 거 많이 사주고 거의 그렇게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한 1억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자가 이제 실증이 났어. 더 젊고 더 돈이 많은 남자가 생긴 거야, 남자친구가.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니까 뭐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만나던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화가 나가 소송을 한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 비용 다 내놔라. 한 1억 정도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뭔가 약간 사랑보다는 약간 또 돈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 같아서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도 뭔가 박탈감 크게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를 만나준 거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담했을 때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긴다. 왜냐면 법적으로 이건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 증여는 뭐냐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좋아하는 연인이라든지 가족 간에는 선물 같은 거 그냥 주잖아요. 뭐 또 생활비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잠깐 이거 아세요? 소송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체적 생물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쉬운 사건도 어렵게 막 꼬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또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도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 여성이 잘못한 게 점점 밝혀지는 거야. 돈을 너무 밝혀가지고 이 남자한테 중간에 거짓말을 했어요. 갑자기 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오빠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수술비로 좀 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먼저 좀 주세요. 3천만 원을 그래서 땡겨 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돈을 받으면 그게 사기죄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남자가 그거를 물고 늘어진 거야. 나중에 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 이제 변호사들끼리 이제 합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서로 이제 좀 곤란한 사건이니까 합의로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이 본인이 속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호의를 준 거기 때문에 3천만 원만 받겠다. 1억 원 중에 3천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오, 거기도 뭐, 그럼 뭐. 괜찮잖아요. 리즈너블한데. 리즈너블하죠. 우리도 괜찮고 1억이나 받았으면 3천만 원 주는 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딱 얘기하니까 돈이 없대. 다 썼대. 좀 이렇게 씀씀이가 좀 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남은 건 뭐 없어요 했더니 백이 남았다는 거야. 명품 백. 그 백값이 얼마예요? 그게 3천만 원이래요. 뭐 H로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알맨. 예, 그게 3천만 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 측에 물어봤지. 돈은 다 썼고 그 백이 있는데 그 백으로 이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대요. 백으로 달라.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제 이 사건은 잘 끝났구나. 고치 한 번 사건 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뢰인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잘 됐다고 이제 백만 돌려주면 잘 끝날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변호사님 무슨 소리냐고. 그거 내 생명과 같은 백인데 그걸 왜 주냐고. 그거 살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 절대 못 준다. 내 애기 같은 백인데 절대 못 준다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못 준다고 하지. 그래서 이거 사건 잘못하면 패소하겠구나. 한참 있다가 상대방 본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인한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만 해주면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남자랑도 헤어져라? 그래서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죠. 맞아요.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자기 다시 만나면 다 없었던 걸 해주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 남자 너무 슬프다. 그렇죠. 이 남자는 아직도 이 여자를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의뢰인한테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뭐라고 했지? 했더니 당연히 만나야죠. 그러는 거야. 백을 안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뭐 둘만 해피엔딩? 네, 둘이 해피엔딩 끝났으니까. 네, 저는 뭐 사건 잘 해결했고. 네네.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 엔딩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인데 하여튼 그래서 원칙적으로 남녀 간에는 이게 한번 준 건 돌려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입장이 있잖아요.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당신이 나 이거 좋아서 주는 거다. 선물로 주는 거 아니냐. 고맙다. 이렇게 확인하고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거 돌려받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줄 때. 주는 사람이? 네, 뭐 돈을 주거나 뭐 고가의 선물을 줄 때. 뭐 당연히 이게 변호사님은 이제 법을 다루시니까 뭔가 증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줬다라는 것과 뭔가 영수증? 네. 그것만 가지고는 왜냐면 그게 또 증여가 되면 법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너 정말 좋아서 주는 거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사이 아니냐.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만약에 네가 날 떠나면은 난 이거 다시 돌려받겠다.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아니면 꿔주는 거다. 나중에 너가 뭐 여유가 되면 돈을 갚아라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징여가 아니라 차용이 되거든요. 대여금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되고 가장 확실한 건 차용증이지만 뭐 남녀간에 뭐 차용증 받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톡으로 남기면 돼요. 톡으로 이거 언제 갚아라. 이거 만약에 네가 나 헤어지면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서부법원 있잖아요. 서부법원에 어떤 여성이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6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소송을 했어요.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대되는 사례네요, 남녀가. 예, 남녀가 받는, 이게 재력가 여성인데 남자한테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몇천만 원 정도로 이제 막 준 것 같아요. 뭐 돈도 주고 선물도 사줬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됐는데 법원에서는 그거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 비교적 큰 금액이고 그 여자가 그냥 뭐 호의로 줬다는 그런 증거가 없고 이거는 단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소송만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줬다라는 증거와 뭔가 우리가 계속 만난다라는 전제 조건 아니면 헤어질 시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게 남겨져 있으면 텍스트로.
그렇죠. 문자라든지 톡으로 네.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네. 뭐 더 좋은 거는 뭐 간단한 차용증 같은 걸 받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차용증을 받고 선물을 주는 거면 그냥 그거는 그 원빈이 영화로 나온 그 네. 아저씨였나요? 아, 거기에서 좀 더 차이가 나는-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금은방 말고 네. 그 있잖아요. 뭐 물건 받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전당포. 아 전당포. 그거 약간 전당포 느낌인데.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연인이 신용카드를 네. 또 무단 사용한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재력가 분들이 네. 네. 또 반대쪽의 분을 만나면 뭐 카드를 본인이 여러 개 되면 또 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카드 줄 수 있죠.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 뭐 몰래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좀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연인 간에 뭐 카드를 이제 뭐 가족 간에 뭐 이제 부부 간에도 카드 빌려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졌을 때도 계속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심지어는 이혼하면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어치만 써라고 했는데 200만 원어치 썼다.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범위를 특정을 했는데 그 범위를 넘게 사용하면 그게 일종의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카드를 그냥 말도 없이 가져가서 뭐 쓰는 경우에는 뭐 이게 절도죄라든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뭐 현금 카드 같은 경우를 써가지고 심지어는 뭐 카드 대출이라든지 현금으로 뽑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당신이 나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톡으로 100만 원어치만 쓰세요. 뭐 아니면 뭐 200만 원어치만 쓰세요. 뭐 아니면 용도를 정해주는 거죠. 뭐 식료품만 쓰세요. 명품 사지 마세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거나 금액을 한정하면 나중에 그걸 넘어서면은 그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혼 그 전에 혼전 계약서 작성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혼전 계약서 작성을 하면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서 효력이 있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프리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미국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재력가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편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상담도 꽤 많이 하고 있고 뭐 재력가라든지 아니면 뭐 재혼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100%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는데 주로 혼전 계약을 만약에 작성한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혼전 계약을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안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싶어요. 만약에 쓴다면. 일단 혼전 계약서라는 게 그 결혼 서약서는 다르게 뭔가 내가 결혼을 함에 있어 우리가 헤어질 경우에 어떤 조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혼전 계약서가 뭘까요, 일단은? 혼전 계약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재산 관리라든지 생활비 문제, 일종의 결혼 생활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결혼 전에 미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는 뭐 얼마씩 지급한다, 재산 관리는 누구로 한다,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게 누구 명의로 한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특히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주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혼했을 때 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혼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얼마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거는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뭐 재산 관리라든지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유효한데 이혼에 대비해서 쓰는 거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미리 재산분할 포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미리 재산분할 포기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 유효해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 미리 정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떤 재벌 같은 경우에는 뭐 천문학적인 액수로 재산분할 받은 경우 있잖아요. 빌 게이츠 부인이라든지 뭐 아마존 부인, 굉장히 큰 천문학적 액수를 주는 경우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 혼전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느 금액 이하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많이 작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혼에 대비해가지고는 큰 효력은 없다. 일종의 그냥 하나의 참고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재산 관리라든지 뭐 부부 명의라든지 재산 명의 그런 거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어떻게 써야 유효한지 여쭤보는 게 한국에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제 잘 작성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 준재벌이세요. 아직 30대 젊은 청년 굉장히 미남이에요. 뭐 본인 명의로만 재산이 수천억 있는 그런 자산가였거든요. 부모가 엄청나게 큰 재력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냥 평범한 집안의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모를 설득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이제 결혼 승낙의 조건 중에 하나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와라. 변호사한테 가서 혼전계약서 작성해 오면 허락해주겠다. 그 부모님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럴 수, 그럴 수 있을 것 있겠죠. 같아. 왜냐면 저 여성분이 내 아들이 뭐 돈만 보고 온 게 아니냐. 그럼 몇 년 살았다고 해서 뭐 위자료 재산분할 뭐 예를 들어서 반 정도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자료 재산분할을 뭐 거의 주지 않게 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길 원하냐 했더니
자기 재산이 수천억이 있는데 이걸 지켜달라.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이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게 해달라. 그래야지 그게 부모님 허락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써봐 어차피 써봐 효력이 없거든. 효력이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자, 결혼 전 재산은 당신의 특유 재산이고 부모님이 해준 재산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혼 후에 재산이 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청년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원래 있던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거는 나눠라. 그거는 5대5로 나누든 뭐 6대4로 나누면 그거는 그 정도면은 이제 크게 불공정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실제로 그런 사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뭐 재산 2천억이에요. 네. 결혼을 했는데 2천억이 한 2,500억이 됐어요. 네. 그럼 2천억은 이혼을 하더라도 네. 그분이 다 가져가고 남은 500억 중에서 250억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2,500원 전부를 다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아예 안 되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2,500억에 뭐 5대5나 6대4 나누는데 보통 그렇게 결혼 전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기여도는 5대5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50%는 아니라 뭐 10%, 5%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 그 부부가 이혼했는데 한 5% 정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만들어진 네.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주된 재산이 많으니까 기여도가 많이 인정을 안 됐죠. 그래서 막 10% 미만 정도 인정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얄짤 없이 한 40에서 5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재산 규모가 크면은 재산분할 기여도는 그렇게 높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재산 배분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럼 결혼 후에 언제부터 이 재산 배분이 반반씩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가져온 것과 좀 관계없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혼 후에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결혼 후에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거의 반반이에요. 결혼 후에 생겼기 때문에. 결혼 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건 1년, 2년, 3년. 1년이든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상관없고. 결혼 후에 생겼으면 거의 반반이다. 오케이. 근데 원래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기여도가 확 낮아지죠. 뭐 그걸 10%. 퍼센티지가 좀 낮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재산이 결혼 전 재산이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그건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상대방 기여도가 확 낮지만 결혼 후에 내가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됐다 아니면 뭐 투자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뭐 그게 수십억이 됐다 그러면 거의 40에서 50%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라도 네. 50대 50인 거예요? 무조건 50대 50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50% 근접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혼인신고 없이 요즘에 또 네.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이분들은 이제 뭐 권리가 똑같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초혼하실 경우에도 요즘에 혼인신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처음 1년 동안은 네. 서로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는 네. 건지 좀 더 서로를 보기 위해서인지 네. 안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물어보면 왜 안 하느냐. 결혼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100% 확신은 없다는 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나이도 차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하고 좀 다르거든.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서 아직까지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있다가 언제 하느냐 주로 아이 낳았을 때. 아이 낳았을 때는 출생신고하면 또 혼인신고 돼 있어야 되니까 그때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어떤 분들이 안 하시냐면 재혼했을 때. 또 연세 드셔가 재혼했을 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스럽죠. 뭐 아무래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 재혼한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하는 자녀도 있고 찬성하는 자녀도 있어요. 언제 찬성하고 언제 반대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반대를 할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다 돈에 연결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시거나 편찮으시면 너무 이제 박수치고 환영하시죠. 자, 씁쓸하긴 한데요. 자, 이때 이제 하도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이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혼인신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하셨을 때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바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좋다. 저는 아까 전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혼인신고 좀 기다렸다 한다 했잖아요. 네. 이게 저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각자 생각은 다른 그렇죠. 거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나은 것 같고 사실 100% 누구에든가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사실 100% 믿을 수 없는데 그냥 그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나는 더 믿는다라는 표현이 상대방한테도 전달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돼, 감내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한다. 한다. 제 입장. 한다. 제 개인적인 입장. 야, 우리 김 작가님은 결혼하신 분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또 다 양자 입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재산이 없는데 상대방이 큰 재력가인 경우가 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또 그 연결된 거.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모르거든. 제가 예전에 또 상담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이 여성분은 초혼이었고 남성분은 재혼이었어요.
남성분은 이제 원래 이제 배우자와 자녀도 있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를 이 여성분이 정말로 친엄마처럼 잘 키워주셨어요. 한 20년, 30년 결혼 생활 유지해서 내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분이 뭐 재혼 전에는 큰 재산이 없으셨는데 재혼하자마자 뭐 갑자기 뭐 재산이 많이 늘어서 한 50억 정도의 재력가가 된 거예요. 이때 이 남성분이 크게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남편이 아프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돌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혼 아내는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아요. 30년 살았건 40년 살았건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혼인신고를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다 했는데 이 남편이 깨어날 생각이 없다, 뭐 호전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혼 해소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실혼 해소를 청구하면은 최대 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간호한 경우에는 하나 못 받고, 간호하다가 중대내에서 이혼하겠다, 사실혼 해소하겠다고 하면 반 받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입법청원까지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현행법에서는 혼인신고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조를 잘해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재산이 별로 없고 본인 명의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권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 그래서 변호사님은 혼인신고를 결혼과 동시에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네.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이- 갑자기 입을 닦으시는. 네, 이거는 다를 수가 있다니까. 네,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다 부부라면 생각하십니다. 하는 게 좋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요거 궁금해요. 네. 변호사님 찾아오시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뭐 이제 1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신 분 중에서 찾아오는 비율은 혼인신고를 했는데 찾아온 경우가 많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경우가 많나요? 요건 좀 나뉠 것 같아요. 신혼이면은 뭐 거의 반반 같아요. 아, 반반.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혼인신고 안 한 커플도 꽤 많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안 하고가 엄청 중요한 영역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차피 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실혼을 주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막 10년 정도 살았다, 사실혼으로. 네. 남편이 재산이 많아서 이제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주장하면 제가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당연히 안 주고 싶겠죠. 그럼 남성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법원에서. 우리는 뭐 연애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잘 아세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단순히 연인이다. 그냥 잠깐 동거한 거. 잠깐 동거한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산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사실혼은 해서 이제 다툼 가면은 상당 부분이 부부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혼의 그러면 증거. 뭘? 근데 판사가 딱 보면 남자 여자가 딱 앉아있는데 이게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서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부인지 연인인지. 길 가다가 커피숍에서 딱 남자 여자가 부부인지 연인인지 알 수 있어요? 아, 모르죠. 알 수 있어요. 잘 보면. 불륜일 수도 있죠. 잘 보세요. 서로 막 스킨십하고 막 뽀뽀하고 그냥 막 말도 그냥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연인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 말 안 없이 뚱하고 있다 그러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농담이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항상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그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자면 부부라는 거를 원고가 입증해야 돼. 즉 우리가 결혼도 했고요. 혼인신고 안 했지만 부부입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하느냐?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뭐 신혼여행을 갔다든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조사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친척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어두세요. 그런 경조사 참석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인 간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야. 자기야,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부 간에는 뭐라고 불러요? 여보.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녹음기 하나 옛날에 드렸어요. 이거 녹음하고 오시라고. 뭘 녹음해요? 여보 식사하세요. 당신 어제 잘 잤어요? 그거 한마디가 10억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산말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그게 맞아. 요게 요즘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제가 항상 녹음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녹음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요즘에 근데 또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같은 게 처벌한다는 이게 발의가 돼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녹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자. 을이 이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사실 녹음한다고 하면 불리한 얘기 안 하겠죠. 네. 대놓고 녹음해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정말 다른 증거 없을 때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그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다 처벌한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조금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동의 없는 녹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재판의 증거로 내거나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